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는 이진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회계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금 흐름 관리를 잘못해서 파산이라든지 여러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흑자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 관리, 즉 캐시플로우 관리를 해 나가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업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법일 텐데요. 자, 직접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전기세를 냈어요. 그러면 전기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광고 선전비 아니면 뭐 재고 매입 비용 이런 식으로 마치 저희가 가계부를 쓰듯이 직접적으로 그 캐시가 나갔을 때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직접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라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관리를 할 텐데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캐시 장부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하루에만 해도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을 할 텐데 일일이 그 현금 장부를 기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재무부서에 근무를 하는 구성원들께 이런 회계 장부와 더해서 캐시 장부를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구성원은 아마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두 번째 캐시 관리 방식인 간접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간접법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현금과 관련된 계정들을 통해서 간접 현금 흐름을 작성을 하는데요. 자, 먼저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운전 자본을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했어요. 1억 원의 설비 투자를 했다면 1억 원을 즉시 출금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장부상, 회계장부상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설비 투자한 것을 기계장치로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추후에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투자를 할 때 캐시가 한 번에 나가지만 얘는 장부상 기계장치로 인식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캐치를 해내셨습니까? 현금 흐름과 회계장부는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캐시는 한 번에 나갔지만 이 설비 투자한 것은 나중에 추후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랑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될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장에 저희가 현금이 유출되는 게 없는 거죠. 처음에 설비 투자를 할 때 돈이 나갔지만 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통해서 회계장부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즉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으로만 비용의 기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차감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올려주는, 즉 캐시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기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크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운전자본이라는 부분인데요. 운전자본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그리고 재고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은 채권을 통해서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회계장부상 채권도 인식하고 매출을 인식하게 되겠죠. 매출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당기 순이익을 높은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과 매출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채권을 인식한다는 건 회계상 매출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들어온 것이죠.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면 채권으로 기표가 안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본을 감안한다는 것은 채권의 증가를 감안해야 된다. 즉 채권의 증가했다는 얘기는 회계상 이익은 인식됐지만, 즉 당기순이익은 올라갔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단기 순이익에서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꼭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간접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간접법이란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해야겠죠. 그리고 순현금 흐름, 즉 채권, 채무, 재고를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접법을 작성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재무제표를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손익계산서에 작성이 되죠.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리고 워킹 캐피탈, 즉 운전자본 또한 모두 다 재무제표에 기재가 된 그 값들을 끌고 와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두 번 작성할, 그러니까 회계장부와 캐시장부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보통 이해를 하기가 사실 잘 어렵습니다. 대충 느낌은 오지만 이 간접법을 왜 하지?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사실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간접법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쉽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떻게 표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팡의 현금 흐름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19년도와 20년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년도는 매출액이 7조, 20년도에는 14조, 즉 매출액이 2배를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영업 이익은 그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약 7천억 원의 손실, 그리고 20년도에는 약 5,5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19년도에는 약 한 2천억 원 수준의 손실, 마이너스죠. 즉 캐시 아웃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0년도에는 수천억 원의 플러스로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플러스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쿠팡의 19년도와 20년도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이익은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19년도에는 마이너스, 20년도에는 수천억 원의 플러스로 돌아선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런 것처럼 기업의 회계상의 이익과 캐시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상장을 할 때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캐시의 효과가 플러스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쿠팡의 재무제표를 제가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 이유는 사실 미지급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워킹 캐피탈, 즉 운전자본 중에 하나가 채권 채무 재고가 있었죠. 미지급금도 어떻게 보면 채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즉 줘야 될 돈, 채무, 즉 줘야 될 돈을 안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는 줘야 될 돈인데 안 줬으니까 캐시 흐름은 더 좋아진 거죠. 아마도 미지급금을 인식할 때 비용은 많이 인식을 했을 겁니다. 즉 단기 순이익은 많이 갉아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흐름은 좋아졌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은 좋아지는, 이렇게 회계상의 이익과 캐시가 언밸런스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무부서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뭐 회계랑 세무랑, 그리고 뭐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공시, IR 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파트가 있지만 가장 큰 자금의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회계랑 세무는 아무래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올바르게 정리해서 올바르게 신고하고 대외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로 과거 지향적인, 같은 재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향적인 업무를 주로 한다면, 금융, 즉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서 유동성 관리를 통해서 자금에 소위 말하는 빵꾸가 나지 않도록, 전문 용어죠. 빵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재무부서, 똑같은 재무부서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롤이 다를 수 있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캐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캐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가 집주인이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거기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보고 저희는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즉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처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월세 플러스 처분에 따른 그 가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현금 흐름이 수반된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M&A라든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결국에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놓고 결국에는 이 기업을 사면 얼마나 많은 캐시가 창출될 건데 라고 어떤 밸류에이션에 기반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처분을 해서 처분에 따른 그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나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즉 주식 투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캐시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돼서 그 자산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대차대조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을 텐데 저희가 자본 쪽에 많은 이익이익을 갖고 있다면 저희는 이 회사는 배당 가능 여력이 충분한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부채 사이드를 본다면 이 부분은 부채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 부채가 상환이 되게 되겠구나. 그리고 자산 쪽에 가서 본다면은 앞으로 투자가 많아질 것이고 투자에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캐시 관리가 되겠구나 라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재무제표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캐시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여러 재무제표 항목 중에는 이 현금 흐름표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여느 영상과 같이 3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의 증가는 현금 흐름의 차감 항목이다. 자, 다시 투자의 증가는 현금 흐름의 차감 항목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자, 3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쉽죠? 정답은 5죠. 투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캐시가 당연히 더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유출 항목으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간접법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현금 흐름의 가산 항목이다. 간접법을 작성할 때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되면 현금 흐름의 가산 항목이다. 자,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하는 간접법 작성의 특성상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즉 더해져야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간접법 작성 시 매출 채권의 증가는 현금 흐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자, 간접법 작성 시 매출 채권의 증가는 현금 흐름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정답은 X겠죠. 매출 채권이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채권이 기재가 되고 상대 그 반대 계정에 아마도 그 매출이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즉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현금 흐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기업의 재무부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핵심은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주로 간접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논리 크게 아까 3가지로 말씀드렸죠. 단기 순이익,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리고 운전 자본. 이거 3가지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현금 흐름표를 꼭 보시고 이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여서 투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도 캐시가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사업의 특성상 영업 현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하게.